자, 페이지는 수능특강 9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가보을미개혁 요 부분을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따라서 약간 개혁이 실시되었다, 요게 짧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런 가보 그리고 을미개혁이 전개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페이지는 95페이지 2번을 보시면 되겠고, 먼저 첫 번째 1차 가보개혁이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던 같은 해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를 이제 1차 첫 번째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각이 뭘까? 장명 내각처럼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총리라든지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팀, 이런 내각이 꾸려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내각 제도로 하는데, 고종이라고 하는 왕은 있지만 김홍집이 총재가 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가보개혁을 운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김홍집 내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으로 점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청일 전쟁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교정청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폐지되고 1차 가보개혁의 중심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이제 설치됩니다. 여러분들 94년도에 설치되었던 기구가 한 3개. 첫 번째는 여기 집강소예요. 집강소. 이 집강소는 이제 전주 화약 이후에 이런 패전 개혁을 담당을 하고, 이제 전라도 등지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그런 기구가 집강소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왔던 교정청, 또 하나는 여기 1차 가보 개혁의 중심 기구였던 이런 군국기무처인데, 작년에 여기 집강소랑 군국기무처가 수능 기출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정답 선지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이라고 하는 이런 체감 난이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잘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훑어보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정답은 찾기 쉽다 하더라도 그런 난이도가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편안한 마음에 비문학 풀고 문학 풀고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수능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왔었구나. 그리고 기출에서는 95페이지 밑에 자료 플러스에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 무슨 초딩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있거든. 이게 또 기출로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가보개혁 기출 현지다, 자,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교정청은 이전 동학농민운동군의 동학농민의 다양한 요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각지의 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이런 자주적 기구였는데, 여기서 페이지가 되고요. 이제 1차 김홍식 내각의 가보개혁이 실시된다. 요 내용에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 국내부라고 하는 이런 부서가 새로 신설되거든요. 요거를 설치한 이유는 당시 왕실 사무와 이런 정부 사무를 분리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기구라 했을거든요. 당시 왕족들 또는 민씨 외척들을 따로 이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들이 함부로 정부 일에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내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실 사무는 국내부, 그리고 정부 사무는 의정부, 이게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의정부 6조 체제 아래서 이런 6조 체제가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이 8아문 체제로 이제 확장된 것 따라 좀 더 다양한 전문성이 확장되고, 그리고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유교적인 소양을 확인하는 이런 과거제, 약간 당시에는 실용성이 조금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가문이라든지 이런 실력보다는 이런 신분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심했기 때문에 과거제가 폐지된다. 그리고 정치에 이어가지고 경제 부분을 보면 이 은본위 화폐 제도가 이제 시행되거든요. 여러분들 수능특강 페이지 84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 3번에 은본위 화폐 제도 시행 시기에 주조되었다라고 이런 문제와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시기일까? 1차 가보개혁이지. 그러므로 1차 가보개혁은 은본위 화폐제도, 은을 기본으로 한 그런 화폐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부분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약간은 이런 시행하는 것들이 일본에서 미지 유신 이후에 시행되었던 것들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일본이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의 침략을 위한 인프라를 미리 설치해 놓고 이제 스근하게 들어가려고 이런 개혁을 일본의 강요 아닌 강요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한 곳으로 이제 통일
일원화되거든요. 옛날에 호조라고 하는 이런 재정 중심 관리 기구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여기서는 요 기구에서도 돈을 거두고 저 기구에서도 돈을 거두고 약간 재정이 막 분산되어 있었는데 탁지아문이라는 곳에서 재정을 일원화해가지고 관리한다. 그리고 도량현을 또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단위를 세는 단위, 무슨 킬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하는 모습이 있고 사회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공사노비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게 된다. 옛날 조선 시대 초기만 해도 양반 비율이 10%도 안 돼. 정말 심했을 때는 뭐 5%, 4%도 안 됐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선은 노예제 국가 중에 국가입니다. 어떤 외국인가 봤을 때 우리나라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 할 정도로 거의 인구 절반이 거의 노비였다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공명처, 뭐 족구사고 해가지고 많이는 이 비율이 변동이 되었지만 어쨌든 드디어 가보 개혁을 통해 법적으로 신분제가 이제 폐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조혼 풍습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조혼이 뭘까? 일찍 결혼하는 거겠지. 보통 일찍 결혼하면 한 8살, 9살 때 막 결혼을 하고, 보통 17, 18, 19, 요 사이에 막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을까? 애 많이 낳으려고? 고려 시대에 거슬러 갔을 때. 이게 고려 말에 보면 이게 원간석기에 여기 공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공녀 들어봤습니까? 당시 원나라에 있던 남자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다. 고려의 여자들을 이제 원나라 총각들에게 이제 시집 보내라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런데 공녀로 차출되면 다시는 자기의 딸을 보기가 힘듭니다. 당시 교통 통신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중국으로 또는 저 멀리 북방 초원제대로 자기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버리면 다시는 못 보는 생이별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몽고 쪽에 원나라에 시집 보낼 바에는 차라리 같은 마을, 옆마을의 고려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여 제도를 통해서 이런 조혼 풍습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공여로 차출 안 되는 방법은 결혼을 하면 차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8살이든 17살이든 어차피 결혼한다. 공여로 차출될 바에 차라리 일찍 결혼시키자. 이런 마음에 이때부터 좋은 풍습이 생겼지만 이게 구한말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게 좋은 풍습이었는데 상당히 원시적이다. 이런 마음에 사라지는 거고, 다음에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됩니다. 과부를 영어로 뭘까? 위도우의 위도우. 오버치의 위도우 메이커 하나? 들어봤나? 위도우 메이커? 저격하면서 이제 저격을 팍 죽이잖아. 그러면 그 죽은 남자의 이제 마누라는 과부가 된다. 이거거든. 그에 따라 과부 만드는 사람, 이런 게임 캐릭터 이름이 위도우 메이커였는데, 이렇게 과부가 다시 한 번 더 결혼을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거든요. 물론 과부가 제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상당히 조금 불평등한 그런 세태가 보여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부터 과부의 제가가 허용이 된다. 이런 1차 가보개혁, 1차 김홍식 내각의 이런 내용을 받고 시간은 몇 달 흘러가지고 드디어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 거의 이제 청나라군은 박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보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2차 김홍식과 박영효까지 불러 들어가지고 내각이 꾸려지게 되거든요. 박영효는 갑신장변의 주역이었거든요. 일본에 망령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1차 가보개혁의 기구였던 뭐가 폐지된다? 군국 기무처가 2차 가보개혁기에 이제 폐지가 되고,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개혁을 해왔고 어떤 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조서를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게 홍범 14조를 이제 반포하게 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14개 조항의 개혁 의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요 내각제도, 물론 시행되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하는 내각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8아문체제를 이제 7개의 부서로 다시 한 번 더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조선 8도의 8도를 23부 23개의 이제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23부는 일본의 지방 체제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23부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전문적인 재판소가 설치돼요. 재판소가
설치됨으로써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체제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당시에 이런 재판은 누가 했을까? 지방에서. 수령이라든지 사또 이런 지방관들이 당시 관하에서 재판을 했었거든요. 이런 지방 간의 사법권이 또 폐지가 되고 재판소에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서는 이 교육 입국 조서가 1895년에 이제 반포되게 되거든. 여기서는 우리가 근대적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근대적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담은 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나중에 약간 근대적인 교사들을 기르는 한성 사범학교, 그리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학교, 그리고 초등학생들 수준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학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치가 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2차 가보개혁이 지난 다음에 이제 3차 가보개혁,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요 을미개혁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 요 을미개혁은 1895년에 4차 김홍진 내각인데, 요거는 배경을 알려면 좀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청일 전쟁이 끝나서 결국 청나라가 패전국, 일본이 승전국으로 끝나게 되는데, 전쟁 수고했습니다. 헤어지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 2명이 싸웠어. 아, 내가 오늘 너한테 시원하게 맞았다. 수고했다. 안녕. 하지 않잖아요.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이제 배상금을 물어주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일본 시모노세키에 모여가지고, 요 시모노세키 요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여기서 일본이 승전국으로서 많은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일본이 요 야오등 반도, 요 요동 반도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샥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요동 반도. 근데 당시 유럽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태클을 이제 걸기 시작하거든요. 당시 요 명칭을 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일본에게 간섭, 태클 겁니다. 러시아가 왜 일본에게 태클 걸었을까? 자기들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조금씩 남진 이런 부동항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도 내려오고 중국에도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요동반도를 먹었다, 당시 연해주를 먹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방해물, 걸림돌, 장애물이 됐을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 태클을 거는데, 야 일본, 너희가 요동반도 가져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 이거 포기해라. 대신에 우리가 돈, 배상금을 많이 챙겨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게 되거든요. 일본은 특이한 게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시퍼런 칼을 막 갈고 있거든. 9년 뒤에 이 배상금을 바탕으로 이런 군대를 확장시켜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뭘까? 러일 전쟁. 1904년 이후에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일본을 팍 몰아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세네? 이런 마음에 이제 3차 김홍식 내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요 앞에 1차, 2차 김홍식 내각은 약간 친일, 일본과 조금 가까운 그런 내각이었는데, 여기 3차는 칠러 내각, 러시아와 조금 가까운 그런 내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게 조선의 이런 패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일본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당시 어떤 왕비를 죽이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뭘까?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명성황후 또는 민비를 왜 죽였느냐, 이걸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명성황후 또는 이런 민비라고 하면서 이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민자영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명성황후는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민비는 말 그대로 민씨성을 가진 왕비다 뜻이거든. 명성황후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민비는 또 민자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명성황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성황후는 정말 외교의 천재다. 정말 우리가 열강의 회오리 속에서,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이 강할 때는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다음에 청나라 강할 때는 일본을 불러들이고, 일본이 강할 때는 러시아를 불러들이면서 우리가 열강의 이런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 저울충을 통해 살아남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대신에 요 민비는 부정적이야. 요 민씨 외척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민비 정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본 붙었다가 청나라 붙었다가 러시아 붙었다가 그리고 온갖 민씨 외척 세력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갖 착취와 부정부패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상황후 또는 민비가 러시아와 이제 친하게 되면서 내각이 꾸려지게 되자 위험하다. 자칫하다가 우리가 청일전쟁 겨우 청나라를 이겼는데 이 이득을 패권을 러시아에게 뺏기겠다. 이런 마음에 프로젝트명 여우사냥 이제 명성황후 민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 자객 낭인들이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막 찌르고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후에 다시 패권을 잡은 일본이 을미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요 태양력을 사용 양력. 일본도 이제 태양력을 쓰고 있었거든. 일본의 달력 체제랑 비슷한 체제를 이제 음력에서 양력 체제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다음에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다. 연호는 황제국, 즉 자주적인 국가만 쓰는 그런 체제거든요. 근데 조선이 이런 건양 영호를 쓰면서 너희 다른 국가들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며, 또 하나가 요 단발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틀고 다녔는데 이런 상투를 다 잘라버립니다. 고종이 상투를 먼저 자르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을미사변으로 이런 국모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의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유인석, 이송 이런 사람들이 을미의병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 근데 나중에 이런 개혁들도 이제 고종이 아라사 공사관,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아간 파천 이후에 개혁이 중단되고, 나중에 김홍집 이런 개혁의 중심 세력이었던 김홍직은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고 군중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가보 을미 개혁의 이런 영향 그리고 의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 의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등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반영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며, 신문제 철폐라고 하는 이런 근대적인 개혁이었다. 이런 게 있지만 한계로 봤을 때 약간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좀 침략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런 개혁이 실시된 그런 한계가 있으며, 상공업이라든지 이런 국방력 강화 같은 개혁에는 소홀했다.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의의와 한계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